삼성중공업 2025년도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8%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4.5% 증가했습니다.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4.3회전이고 PBR은 6.12로 높은 상태입니다. 분석 결과 현금 흐름 전체 재고자산 회계가 불투명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한 사업 개요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 종속회사가 총 3개가 있는데 중국에 소재한 한 개사는 주로 선박 제작에 필요한 블록 제작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네요. 전체가 아니고 나이지리아에 소재한 2개사가 있는데 해양 플랫폼 제작 등 해양 프렌트 건설 등을 위한 회사다. 나이지리아에 종속기업이 되는 거는 신선하게 좀 들어오네요. 아프리카에. 그리고 홈페이지 상으로 신규 사내협력사 후보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분야는 이 도장, 선착, 족장, 그 다음에 설비 운영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삼성중공업의 협력사가 되면은 먹고 살 길은 걱정이 없게 되는 건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가는 29,150원으로 1년 전보다 14,830원이 상승이 됐습니다. PBR은 6.12 상태입니다. 주가 전망은 제 개인적인 그냥 지적 노름인데요. 112%면은 좀 내려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적도 실적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은 시가총액으로 나눠봤을 때는 조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삼성전자가 15.2% 지분을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7.6%, 외국인이 34.14%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가는 제가 좀 잘못 얘기를 했나요? 주가는 추가로 약 12% 상승해도 이상이 없을 것 같다. 이게 1.12가 나와서 제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조금 아직 정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임팩트 2도 있습니다만은 이걸 참고해가 2는 좀 내려갔거든요. 실적 기준으로만 생각하는 거죠. 주식이야말로 진짜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는 거니까 또 여자 마음 같아서 어디로 갈지 모른다고 그렇게 소식적에 배워가지고 주가 예측이란 것은 사실은 점쟁이보다도 더 어려운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루프 손익분석입니다. 매출이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10조 6,349억 원, 전년보다 7.8% 증가했는데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재 대비는 거꾸로 1.1%가 내려갔습니다. 그 갭이 마이너스 8.8%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수루픈율은 61.7%로 3.4% 증가했고요. 운영경비는 8.6%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TOE 생산성은 1.34로서 0.06포인트가 상승했습니다. 스루풋 영업이익 1조 6,500억 원대로서 34.5%가 증가했는데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무려 7,831억 원이 더 많이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스루풋 영업이익률 15.5% 3.1% 상승했습니다. 원가회계 손익계산서입니다. 당기순이익은 5,403억 원이 되겠네요. 세전이익은 6,527억 원. 그런데 전년보다
280% 전환 이익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입니다. 완성공사는 삼성중공업이 그 건설 토건공사 사업 부분이 있습니다. 제공품은 이제 선박을 만드는 건데 제공품은 뭐 별로 없죠. AB를 더한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2025년도는 뭐 거의 눈에 띄지 않게 제공품이 없다는 거죠. 2024년도는 그 완성공사가 1조 2천억이나 감소했었고, 그래서 선박이라는 게 계약자산이 포괄 제공으로 인식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IFRS 1112호를 기준으로 하고 있죠. 이 회계 쪽에서는 매출 채권 성격으로 인식합니다만은 스르프 관점에서는 포괄 제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계약 자산이 1조 3,962억 원이 줄었어요. 그래서 계약 자산이 이렇게 감소한다면은 수주 잔고도 감소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추가 수주가 있다면은 계약 자산이 이렇게 많이 내려갈까라는 생각도 해보죠. 어쨌든 뭐 10조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계약 자산도 그동안에 그 진행되고 있던 것들을 끝내 가지고 이렇게 매출화 했으니까 계약 자산도 좀 줄어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갑니다. 참고적으로 이 매출이 8% 증가했는데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은 39%를 줄였고요. 전년도에는 매출이 25% 했는데 계약 자산 포함해서 28%를 줄였습니다. 아주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슬프 관점에서는.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 분석 내용입니다. 2025년도 재고자산의 변동은 없고요. 원재료 사용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4조 8,604억 원. AB를 더한 MC 매출원가 재료비, 그 다음에 운영경비는 8.6%가 증가했습니다. 운영경비 4조 9천억 원대에서 판매관리비 4,800억 원을 뺀 4조 4,250억 원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습니다. 가공비율 56.1%, 선박 건조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생산 재료 비율은 43.9%, 1.7% 내려갔습니다. 여기서도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추론해낼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 증감 내역입니다. 그 계약자산 증감액을 가감하면은 일치를 합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수주 잔액을 보면은 억 원대로서 28조 300억 원의 수주 잔고가 있는데, 이 수주가 올해 그 2025년도가 10조 원을 했기 때문에 약 3년치 이하로 2.8년으로 줄어들었죠. 그저께 줄어들었습니다. 제가 예측한 대로. PQ 총 제재 비용도 동일한 금액으로 차이가 나는데 역시 계약 자산의 증감액이 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 기준 조금 문제가 좀 보입니다. 현금 흐름표 상에 2025년도는 242억 원의 현금이 나갔다고 되어 있는데 재고상태표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문제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갭2로 계속 남는데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액을 가감해줘도 이것을 합리적으로 추적할 방법은 찾지 못했습니다. 2025년부터 삼성중공업이 재고자산 평가 작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매우 바람직한 결과입니다. 저의 메시지가 들어갔다고 망상 희망을 해보게 됩니다. 원가 회계하고의 영업이익 차이 7,831억 원, 이것은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의 감소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하면은 검증이 되겠습니다. 주요 운영 경비입니다. 인건비가 1조 3,727억 원, 21.1%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1,589명으로 477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전년도에는 472명이 증원이 됐고요. 인당 평균 임금은 1억 2,960만 원으로 15.6%나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이 본봉이라기보다는 전체 수령액이기 때문에 잔업수당 이런 걸 포함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잔업을 안 하면서도 돈을 버는 이 모범기업이 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도 쉬질 못하면은 곤란하니까 잔업을 안 하면서도 충분히 일을 할 수 있으면은 연봉이 1억이 안 되더라도 행복해 할 근로자들은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평균 임금이 높다고 좋은 회사냐? 글쎄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주비가 아까 그 사내 협력 그 모집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이제 외주비가 되겠죠. 2조 1천억 원대가 나갔는데 여기는 거꾸로 10.9%가 감소했어요. 매출은 증가했는데 외주비는 내려갔다. 그럼 직영 작업을 많이 늘렸다. 직원들을 이렇게 뽑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어, 그래서 그 이 삼성중공업이 신규 사내협력사 후보 모집 공고를 내고 있습니다. 또 상시 고용 직원의 존재는 리스크 관리의 전략의 핵심 요소다는 것도 소개를 좀 하는 템플릿 자료입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포괄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3회전 많이 올라갔습니다. 68.5%. 수르푼율도 3.43% 상승했습니다. 동일 방향이면 투명하게 가정을 세웁니다. 투하자본 이익률 그 28.9% 8% 상승했고요. 총자산 회전율 0.72로 크게 0.14포인트나 올라갔습니다. 일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은 나와줘야 된다. 자기의 총자산 역량만큼은 매출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영업구매 평가지표로 매출채권 수금 속도는 7.8% 전년보다 많이 떨어졌네요. 2023년도보다 더 떨어졌고요.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빨라졌습니다. 이게 그 원재료 납품하는 주로 철강제 무슨 뭐 이런 페인트 뭐 이런 걸 텐데 다른 이 조선 기자재도 많죠. 파이프도 있을 거고 밸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선박 엔진도 있을 거고 뭐 합니다만은 어쨌든 돈을 좀 빨리 주고 있다는 얘기는 바람직한 거죠. 두퐁 ROI 자본 회수율 40.6%로 7.6% 상승했습니다. 자, 두 가지 경영평가 지표가 다 상승했으므로 회계투명성 과정을 세우는데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야 되고 수주 판매 가격은 인상이 돼야 됩니다. 이대로 됐을까요?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을까요? 단순 평균으로 0.2% 하락했습니다. 실제 당사에서 적용 중인 주요 원재료 가격인 바잉 파워 및 물량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시중 유통 가격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허나마나 필요 없다. 실제 구매 단가를 공시해 줘야 되지 않냐. 이거보다 자기네들이 더 싸게 사고 있다는 얘기를 하려는 것 같은데요. 후판이 오른 거로 되어 있는데 중국산 이런 것들이 밀고 들어와 가지고 가격이 일반적으로 내려갔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생각보다는 적게 내려간 거로 되어 있죠. 물론 이게 전체 원재료는 아니죠. 배가 쇠로 많이 만들다 보니까 대표적인 거를 했을 거였죠.
수주 판매 가격도 VLCC 탱커, SMX 탱커, 컨테이너선, LNG선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했는데 3.7%가 내려갔네요. 단순 평균으로. 해양공사의 경우 제품 특성상 표준화된 가격을 산출할 수 없어 기재를 생략함. 톤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안 될 것도 없지 않냐. 저는 이런 거를 가지고 불성실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선박도 중량 장사로 생각하면 될 거 아니냐. 몇 톤 뭐지만 철강제가 들어간 거 뭐 나중에 절단해 가지고 스크랩도 많이 나오겠지만은 톤당 가격으로 계약을 하면은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인간이 하는 건데. 이거는 다 불성실한 자세입니다. 자, 그래서 1, 2차 출원은 원재료 가격 하락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입증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해야 되고 수주 판매가 상승해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 하락한 거는 확인이 됩니다만 수주 판매가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입증 실패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약 자산의 감소하고도 무관하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갑니다. 현금 흐름 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수익 1조 509억 원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EMS 그 영업 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돈은 7,812억 원이고 FEM 최종 4,472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채권자 잉여 현금 흐름으로 6,497억 원 원금 및 이자 포함해서 채권자가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은 28.8%로 내려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당분간 수년 동안 봐왔지만은 이익 배당을 할 여력이 되지가 않죠. 그리고 납입자본 성장률 1.4배, 전년보다 0.1 올라갔네요. 이익 잉여금률이 아니고 결성금률이 61.7%로 전년도 80.2%에서 좀 개선이 됐습니다. 이 이익 잉여금이 결선금이 아니고 이익 잉여금으로 올라섰을 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까지는 이익 배당은 꿈에도 꿀 수가 없겠죠. 이것이 건전한 자세라고 봅니다. 2025년 실적을 토대로 2026년 매출액을 톤당 가격 비율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운영경비가 8.6%였는데 2026년도는 10% 올라갈 거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34.5% 증가했었는데 35% 증가한다. 요즘 잘 나가니까 한국 K조선이. 그래서 이 목표를 수르픈율로 나누면은 톤당 1236만 7천 원으로 올려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보다 16.3% 인상이 되기 때문에 매출 재료비도 매출에 비례하는 거니까 1 더하기 16.3%로 해서 매출 재료 비율로 나누면은 동일하게 톤당 1236만 7천 원으로 수주 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마이다, 기분이다 해가지고 톤당 우수리 요 정도 빼주고 1230만 원에 계약을 했다. 그래도 영업이익이 216만원 남는다. 조금 더 우리가 실질적으로 더 노력을 한다면은 더 이익을 낼 수 있을 거 아니냐. 포괄 가공 및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4.3회전인데 4.4회전 3.2%만 더 노력을 하면은 매출 단가는 1276만 5천원꼴로 오르는 인상 효과가 있다. 운영경비가 1.4% 증가하더라도 영업이익은 2조 거의 4천원까지 24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이런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원가 회계 복잡하게 좀 돌아가죠. 총 제조 비용보다 재고가 64.1%가 줄었었는데 25%가 더 줄어든다 할 경우 매출 원가가 11조 원으로 1100만 원으로 증가해 버립니다. 원 단위로 얘기하겠습니다.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그 매출 원가가 990만 원 선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판매 관리비하고 매출이익을 동일한 목표로 세웠을 때 그 재고 감소할 때는 좀 비싸게 팔아야 되고 그 1267만 8천 원에, 그리고 재고가 증가했을 때는 좀 낮게 팔아도 목표이익은 나오게 돼 있다. 이상한 나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견적을 내느냐, 영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부풀린 견적을 낼 것입니다. 스르프 쪽은 아예 편하게 1230만원 나오는데 동일하게 1230만원에 했을 때는 원가 회계에는 스르프보다는 영업이익이 적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3.8% 스르프만큼 매출액을 더 증가시켰을 경우 그 영업이익은 증가를 합니다만은 스르프만큼은 영업이익이 증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은 1230만원에 계약했을 때 스르풋은 216만원 남는데 원가 회계에는 재고 감소할 때는 79만원 뿐이 남질 않고 재고 증가하더라도 1881만원 뿐이 이익이 안 나오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판매를 해서 재고를 줄인다고 하면은 매출 원가가 더 증가해 버리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거꾸로 약간 여기 79만 재고 감소 기준에서 약간 좀 오르죠. 그러나 스르풋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150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가 회계는 재고 증가를 계속 기준을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항상 재고가 증가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은 잘못된 세계입니다. 스르풋은 그런 거에 관계없이 많이 팔면은 재고가 감소하는 거니까, 계약 자산도 감소하는 거니까 많이 판매된 대로 성과평가가 높게 나오는 것이 정상 아니냐. 이런 세계가 우리는 그 비정상의 세계에서 정상의 세계로, 뭐 이잼 정부가 비정상 1개 7개 분야가 있는데 그걸 정상화하겠다 그랬는데 정치인부터 정상화라고 제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용어를 빌어서 얘기를 좀 해볼 수 있겠네요. 과잉 생산 얘기는 중국의 철강 생산 이런 거에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ESG 그만 이제 그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원가 회계도 쓰레기통에 버려서 스르폿 세계로 새로운 세계가 되기를 희망하게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